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국제정치학회 연례학술회의 첫날 첫 번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세션은 저희 국제정치학회하고 또 외교부가 공동으로 기획해서 준비한 세션입니다. 세션 제목은 미 대선 이후 미중 관계 전망 및 한국의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세 분의 훌륭한 발표와 또 세 분의 훌륭한 토론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세션은 요즘 한참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미국 대선 이후의 미국의 외교 정책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분의 발표는 저희 학계에서 미국 외교 정책, 경제와 안보, 또 대만이나 중국 외교 정책에 관련된 분야를 연구해 오신 세 분의 발표자 선생님을 모시고 향후 등장하게 될 제2기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정책에 관해서 심도 있는 토론을 하고 또 가능하면 한국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발표를 맡아주신 세 분 발표자 분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분야는 이제 외교안보 분야와 경제 분야 그리고 양안 관계 이렇게 세 분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발표를 해주실 분은 경기대 사회대 정치외교 전공이신 유재광 교수님이십니다. 유재광 교수님께서는 트럼프 행정부 미국의 대중 외교안보 정책 전망, 트럼프 1기 회고와 트럼프 2기 전망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두 번째 발표는 이재인 박사님이십니다. 현재 연세대학교 정치외교연구소 전문연구원으로 계시고요. 경제관계, 국제기구 여러 면에서 활발한 연구를 하고 계신 박사님이십니다. 주제는 미 대선 이후 미중 경제관계 전망과 한국의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세 번째는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원이신 이병재 박사님께서 미 대선 이후 미 대만 관계 전망과 한국의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세 분 모두 트럼프 1기 행정부서부터의 여러 추세를 잘 다시 짚어주시고 2기에 이제 어떤 연속성이 있을지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를 굉장히 치밀하게 잘 분석을 해주고 계시고요. 또 한국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굉장히 깊이 있는 원고를 작성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세 분 발표를 청해 듣고 그 다음에 토론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시간 세션이니까요. 20분 정도 발표 시간을 염두에 두십사 부탁드리고 첫 번째 발표로 우리 유재광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대학교 유재광입니다. 저희 이제 이 전체 프로젝트가 그 외교부와 협업을 하는 이제 프로젝트 용역 과제입니다. 그래서 어, 이미 이제 그 많은 부분이 작업이 돼서 제출된 상태고 어, 그 중간에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국정처께서 좋은 기회 주셔서 또 여러 조 선생님들 모시고 좀 페이퍼 어떻게 좀 더 업데이트하고 임프루브 시킬 수 있는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되게 감사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맡은 부분은 저희가 맡은 구성은요. 외교안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외교안보 정책, 그다음에 트럼프 행정부 2기를 말씀드리는 거죠. 그다음에 행정부의 대외 경제 정책, 그다음에 트럼프 행정부의 대만 정책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눠서 저희 연구진이 한 명씩 돌아가면서 발표하는 순서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 제가 이제 먼저 할 텐데요. 저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제 외교안보 정책하고 그다음에 이에 기반해서 이제 미중 관계를 전망을 하는데 먼저 간단하게 제 발표를 구성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의 대중 외교안보 정책을 리뷰를 간단히 하고 그 그냥 트럼프 1.0이라고 이제 붙였습니다. 편의상. 두 번째는 트럼프 행정부 1.0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간단한 그 평가를 구성을 해서 프레젠테이션 할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어, 리뷰와 그 다음에 평가에 기반해서 트럼프 2.0의 대중 외교안보 정책을 전망해 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크게 세 섹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1.0의 이제 대중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간단한 이제 리뷰 등이 이제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학계는 물론이고 여러 가지 이미 트럼프 일기 행정부에 관한 수많은 논문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간단하게 정리만 했습니다. 그래서 뭐 17년에 나왔던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 내셔널 시큐리티 스트래티지가 뭐 가장 중요한 문서고 그 외에 국방 전략 보고서나 인도 태평양 전략 보고서 등이 존재하고 있고요. 핵심 내용은 이번에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했는데 더 이상 이제 그 중국은 스트래티직 파트너가 아니다. 이제는 컴페티터다, 경쟁자다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제 경쟁자 선언을 했고요. 대중국 경쟁자 선언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을 국제 질서를 수정하려는 수정주의 세력으로 명확히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대중국 트럼프의 1.0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외교안보 정책의 기조가 되는 그런 프레임워크가 되겠습니다. 그 트럼프의 대중국 외교안보 정책의 핵심에 이제 존재했던 것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 전략이었습니다. 많이들 되게 익숙하실 텐데요. 인도 태평양 전략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 전략으로 공식적인 명칭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 앤 오픈 인도 퍼시픽 스트래티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약자로 이제 제가 이후 프레젠테이션에서는 이제 포입이라고 이제 약자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돼서는 전통적인 이제 미국의 남중국해, 동중국해 및 중국의 해상 팽창에 관한 전략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래서 자유와 개방을 강조를 해서 중국의 남중국해 나아가서는 동중국해 그리고 나아가서 전반적으로 해상 팽창에 관해 항행의 자유규범하고 그 다음에 국제법, 해양법 이런 것들을 좀 들이밀어서 견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좀 특징적인 거는 이제 과거 미국이 많이 사용하던 에이시안 퍼시픽에서 인도 퍼시픽으로 인도양이 이제 들어와서 인도라는 행위와 인도 앞바다라는 인도양이 미국의 대전략의 새로운 축으로 들어왔다는 그 정도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트럼프 일기 대중국 외교안보 정책에서 또 하나 특징적으로 나타냈던 게 동맹 또는 우호 국가의 안보 협력이었습니다. 파트너 또는 동맹 국가의 협력을 레토릭하게는 강조를 했는데요. 대상은 뭐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과 함께하는 프리덤 오브 내비게이션 오퍼레이션 그 정도. 그다음에 또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쿼드 협력 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이 트럼프 일기 행정부의 대중국 외교안보 정책의 핵심적인 동맹 또는 like minded country들의 멤버였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매티스가 2018년 샹그릴라 안보 대화에서 인도 태평양 전략을 그냥 간단하게 요약을 해 버렸는데요. 해상로와 해상 소통 채널의 안정적 확보, 동맹국 그다음에 미국 간의 군사 상호 운용성을 증진한다. 세 번째는 법치와 시민사회 투명 거버넌스 강화를 통해서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 개발을 이 지역에 건설하는 것을 돕겠다. 이 정도로 이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 두 번째 섹션은 이제 트럼프 1.0 대중국 외교안보 정책 평가입니다. 지금까지 정책을 좀 말씀을 드렸다면 평가를 좀 하고 난 다음에 전망으로 가야 될 것 같아서 가장 먼저는 포입 프리 앤 오픈 인도 퍼시픽 이 전략하고 트럼프 대통령 고유의 이 트럼피즘의 속성이 좀 충돌했다는 문제가 이제 가장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가장 먼저 지적돼야 될 점은 이 인도 태평양 전략하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을 위대하게라는 이런 일종의 이제 고립주의적 성향들이
예, 충돌했다는 거.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실질적으로 중국이 제기하는 위협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려고 하기보다는 중국과의 무역 적자에 지나치게 이제 강박증적으로 매달려서 무역 전쟁이 곧 대중국 견제로 생각되도록 생각할 정도로 좀 이렇게 그 외교 안보관이 관세를 통한 길들이기 이쪽으로 좀 이렇게 끝까지 좀 형성이 되어서 자기 행정부가 스스로 내세웠던 그런 인도 태평양 전략에 충돌을 가져왔다는 그 문제가 이제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 스스로가 중국에 대해서 좀 갈짓잡 행보를 보여서 아까 말씀드린 이 인도 태평양 전략의 가장 핵심적인 엘라이나 아니면 라이크 마인디드 컨트리들에게 좀 혼란을 불러일으켜서 과연 그럼 미국과 중국이 그 컨시스턴트하게 대결로 갈 것인가에 관한 의구심이 좀 나왔다는 비평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코로나와 관련돼서 이제 그 트럼프 행정부에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그 무역 전쟁과 관련해서도 되게 그 일관된 것 같지만 업앤다운이 있었고 실제로 근데 무역 전쟁이 이제 무역 협정으로 타결될 이후에는 또 상당히 중국에 대해서 또 유화적인 그런 여러 가지 접근들이 나왔기 때문에 밖에서 봤을 때 다른 국가들을 봤을 때 그럼 트럼프가 과연 중국을 견제할 어떤 일관적인 의도가 있냐 그런 문제가 좀 발생했었다는 거. 이게 이제 평가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포입 즉 프리 앤 오픈 인도 퍼시픽 그 스트래티지 자체는 기본적으로 자유주의적 속성이 강합니다. 룰 베이스 그다음에 인터내셔널 오더 그다음에 트리티 그 국제기구 이런 것들에 기반한 인도 태평양 질서인데 트럼프 스스로가 이제 이거를 또 언더마이닝한 그런 성향이 좀 많았다. 예를 들어서 뭐 TPP라는 기본적인 무역 자유무역지대 합의에 대해서 폐기를 했고 스스로 파리 협약에서 탈퇴를 하고 그다음에 국제기구에 대해서 마음 놓고 이제 비아냥거리는 이런 자세들을 많이 보여서 한쪽으로는 미국 국무부나 아니면 외교안보 참모들은 인도 퍼시픽 전략이라는 대전략을 갖고 나와서 일관되게 유지를 하고 집행을 하려고 했지만 한쪽에서는 대통령이 그걸 스스로 좀 이렇게 언더마인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다. 그게 이제 평가의 또 다른 부분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트럼프가 2.0이 트럼프 행정부의 복귀가 확정이 되면서 많이 나오는 비판인데요. 사실 트럼프 1.0 때 포입 프리 앤 오픈 인도 프리 앤 오픈 인도 퍼시픽 전략에서 상당히 집행력하고 이제 예산에 뒷받침되는 집행력 자체가 부족했다. 가장 많이 지적되는 이제 1.0의 이제 문제인데요. 끝까지 그러니까 뭐 퇴임할 때까지 외교안보 정책에서 경제 책략, 특히 관세를 중심으로 한 그런 중심으로 이제 다른 국가를 코어션하는 이런 자세를 보여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인도 태평양 전략과 관련된 그 예산적인 지원이나 아니면 집행에 관한 노력들이 크게 관찰되지 못했다. 물론 2018년에 미태평양 통합군사령부를 인도 태평양 사령부로 명칭으로 바꿨고 하지만 큰 임무 변화는 주지 못했다. 그다음에 영내 전진 배치된 미군의 중요성하고 그 증원 계획에 관해서 얘기를 했었으나 실질적으로 이게 다 트럼프가 이제 되게 싫어하는 해외의 군인과 군대 유지를 위한 추가 예산이 필요한 것인 것만큼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회의적으로 좀 돌아섰다. 물론 이제 폼페이오 장관이 18년에 인도 태평양 이니셔티브를 얘기를 하면서 중국 BRI 견제를 암시하며 한 1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약속했는데 이거는 뭐 중국의 BRI 프로젝트에 비해서 뭐 터무니없는 액수였다. 그래서 과연 예산력이 뒷받침되는 강한 집행이 있었느냐, 인도 태평양 전략에 그런 것이 있었느냐, 좀 회의적인 회의론들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외교안보 정책에 있어서 비평은 뭐냐면 동맹이나 아니면 우호국의 이해관계 조정에 좀 실패를 했다. 이미 인도 태평양 전략 협력의 대상국들 다수가
중국과 수준은 달라도 경제 협력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고 다양하게 형성하고 있었고 이 과정에서 일관되게 미국 쪽의 대전략에 참여하라고 설득하는 데 좀 한계가 있었다. 그런 부분이 좀 지적이 되어야 될 거고요. 당연히 그러면은 이 인도태평양 전략과 뒤에 나오는 코드 전략에서 미국이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들 국가들을 견인을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미국은 리더십을 방기하는 차원으로 갔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죠. 이런 이해관계 조정에 실패를 했다. 대표적인 예가 이제 일본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핵심적으로 이제 일본을 포함해서 코드라는 사국 간의 이제 안보 협력체를 출발을 시켰는데 여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견고한 반중국 군사협력체로 쿼드가 발전하지 못했다는 문제, 특히 인도 문제가 있습니다. 인도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했고 미국은 마찬가지로 인도를 적극적으로 견인하지 못했고, 그다음에 일본 역시 중국과의 경제 관계 때문에 온도 차 좀 업앤다운이 있게 이 코드 문제에 대응을 했다는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외교안보 정책의 좀 한계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도 문제는 좀 따로 견인해서 따로 섹션을 만들었는데 요거는 이제 한번 그냥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 관계상. 그다음에 트럼프 외교 안보 정책의 이제 마지막 또 가장 큰 한계가 뭐였냐면 아세안을 설득하는 데 많이 실패했다. 아세안은 전통적으로 아시다시피 아세안 센트럴 앨러티아에서 아세안을 중심으로 움직이려는 그 성향이 강한데 이들 국가들 대부분이 중국에 대해서 명확하게 양자택일의 질서에 빠져드는 걸 되게 우려하고 적극적이지 않았다. 반면에 미국은 이 아세안 국가들 대해서 이 프리 앤 오픈 인도 퍼시픽 전략에 참여하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데 실패를 했다. 이 문제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평가에 기반을 해서 제가 외교안보 정책 전망을 해보면은요, 이제 많은 트럼프 관련 인사들이 인터뷰를 진행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인터뷰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 자기 2.0 대중 정책이 어떨 것인가, 특히 외교안보 정책이 어떨 것인가를 좀 제가 고립시켜서 그 부분을 말씀드려 보면 오브라이언이 이제 입각하는 데는 실패를 했는데 차기 트럼프 2.0은 과거에 자신들이 추구했던 피스 스루 스트렝스, 힘에 의한 평화죠. 힘을 통한 평화인데 이게 리턴할 것이다, 귀환할 것이다, 노골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이건 많은 외교안보 참모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핵심은 뭐냐? 미군의 군사 작전을 불필요한 해외 개입이나 아니면은 유럽 쪽에 투사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중국 쪽의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 중국 최고의 미국의 제1의 경쟁자이고 미국은 가장 큰 체제 수준의 위협을 중국으로 받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또 저희가 이제 트럼프 2.0 대중 외교안보 정책을 전망할 수 있는 또 다른 근거가 최근에 임명된 국가안보 보좌관하고 그다음에 국무부 장관이 또 수많은 인터뷰를 했고 그들의 과거 발언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예측해 볼 수 있는데요. 이름이 왈츠입니다. 이분도. 근데 마이크 왈츠인데 왈츠는 이제 중국과 미국이 신냉전에 진입했다고 이미 평가를 하고요. 왈츠 역시 앞서 오브라이언과 마찬가지로 공화당 니오콘이나 아니면 민주당의 외교적 개입주의다, 리버럴 인게이지먼트를 주장하는 사람들 똑같이 불필요한 미국의 군사력 개입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미국의 국익을 실추시켰다. 이런 거 필요 없다. 가장 핵심적인 걸 왈츠도 얘기를 합니다. 미국의 내셔널 시큐리티의 가장 큰 적이 되는 게 명확한 중국의 선택과 집중. 그다음에 군사력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데 초점을 두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왈츠도 그렇고 이제 후반에서 제가 다시 말씀드릴 루비오도 그렇고 마찬가지인데 특히 대만 문제 초강경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대만을 무장을 통해서 중국 견제에서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그 맥락에서 왈츠 같은 경우는 베이징이 고도의 콘텐츠의 한 80%를 통제를 하게 된다. 만약에 대만을 통제하게 되면
아울러서 중국이 남중국 해 통제하면 전 세계 GDP의 50%를 차지하는 국가들의 C레인을 통제하게 되는 것이다. 당연히 중국은 억제되어야 되고 봉쇄되어야 된다. 이런 강경의 대중국 인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음에 왈츠는 노골적으로 이제 대만 군사 지원하고 이제 무장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그 지정학적 입장에서 대만은 뭐 너무 중요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미국이 무장을 하는데 도움을 줘야 된다. 그래서 중요한 코테이션이 있어서 그냥 제가 그걸 한번 읽겠습니다. 현 정부는 시진핑의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대만 무장에 소극적이며 현은 이제 바이든이겠죠. 이런 미국의 조심스러움이 미국의 유약함을 드러낼 뿐이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 그 반대로 정확하게 자극을 하는 그런 행동을 해줘야 된다. 이런 말로써 자신의 이제 대중국 강경적인 세계관을 드러냅니다. 다음에 왈츠 마지막으로 군사력, 특히 해군력의 증강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미국의 그 대중 외교 견제 봉쇄 정책에 있어서 핵심은 군사 정책일 텐데 그 가운데 있는 게 핵전력하고 해군 전력인데 특히 해군 전력은 너무 지금 중국에 비해서 속도나 아니면은 증강 속도가 우려될 정도로 느리다. 그래서 여기서 해군력 보강이 급선무라고 얘기하고 이 부분은 미국이 바로 고쳐야 되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무장관 후보자로 결정된 루비오 역시 아주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고요. 특히 대만 문제와 홍콩 문제를 매개로 해서 중국에 개입할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루비오 같은 경우는 쿠바 이민계 백그라운드가 있어서 공산당에 되게 중국 공산당에 적대적이고 이미 2019년 홍콩 민주주의 및 인권법을 주도를 한 경험이 있어서 홍콩을 매개로 해서 중국에 강경책을 펼 것이 예상이 됩니다. 루비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재밌는 비유를 했는데 소련과 중국의 위협이 미국이 20세기, 21세기에 마주하는 가장 큰 실존적 위협인데 왜 다르냐? 소련은 미국과 경제적인 연계가 없었다. 그래서 군사 경쟁만 하는 아주 단순한 존재였지만 이제 중국은 군사 경쟁도 해야 되고 경제는 미국과 상당히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략적 경쟁자로 들어온 상태이다. 그래서 미국이 이중적으로 취약하다. 군사적으로 취약하고 그다음에 중국이 이코노믹 코어션 때문에 또 위험하다. 이 얘기를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2기 대중 외교 안보 정책 전망 중에 또 하나로 제시할 수 있는 게 트럼프 2.0에서 경제 정책 전반에 안보적 고려가 들어오는 경제 정책의 안보화가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전망을 또 하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전략 물자의 공급망을 중국이 독점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미국 국가 안보의 취약성을 키운다는 위협 인식이 이미 공유되어 있고 적극적인 산업 정책을 통해서 미국 중심의 전략 물자 공급망을 만들고 그다음에 리쇼어링을 하고 그다음에 시장 행위자들이 아예 지정학적 행위자가 될 수 있도록 압박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해봅니다. 그래서 트럼프 2기 대중 외교안보 정책을 조금 요약을 해보면 상당히 포괄적인 봉쇄가 있을 것 같다. 그 부분이 핵심적인 두 기둥은 뭐 군사적인 봉쇄가 쿼드나 아니면 기존 인도퍼시픽 전략의 2.0 버전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고 경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안보를 강조하는 경제 안보 정책을 통한 대중국 외교 안보 견제가 강화될 것이다. 이 정도 전망을 해봤습니다. 한국의 대응 방안 제가 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 조금 그 논의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미국의 현재 입장에서 중국과의 경쟁을 이제 아예 선택과 집중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만큼 한반도 문제가 뒤로 미룰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아울러서 남중국해와 대만 문제 그리고 쿼드 이러한 문제에서 계속해서 한국의 역할 강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비슷한 맥락에서 대중견제라는 목적에서 한국의 자체 국방력 강화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요거는 지금은 입각하지 못했지만 여러 초기 트럼프 핵심 외교안보 커뮤니티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미중 대만 무력 충돌 시 미군의 투입이 혹시 가능하다면
이건 한국의 안보 공백이나 아니면 북한의 저강도 분쟁의 인센티브로 사용될 수 있다. 이 정도를 제가 이거 대응해야 된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개인에 대한 대비도 있어야 된다. 방위비 분담 맞박. 그다음에 중국 견제를 빌미로 해서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들고 나와서 방위비 분담과 연결시키거나 아니면 실제 이게 실현됐을 경우에 한국의 독자적 군사 능력 강화가 되게 시급하게 과제로 떨어질 수 있으니 이것 대비해야 된다. 그다음에 북핵 문제가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아젠다에서 워낙 중국 문제가 앞으로 나오니까. 하지만 또 트럼프의 특성상 탑다운 방식으로 북미 정상회담을 급작스럽게 한국을 바이패싱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수도 있다. 이거에 대응해야 된다.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좀 맞추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조금 두서 없었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포괄적인 주제를 주어진 시간에 맞춰서 잘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특히 그 1기 때 미국의 대중 정책, 이 트럼프와 주요 참모랄까요, 정책 결정자들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도 잘 말씀해 주셨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주로 경제적인 수단을 썼다면 관료들 또는 참모들은 조금 더 군사안보적인 어프로치를 더 많이 했다. 또 인도 태평양 전략을 추진했지만 실제로 상당 부분은 추진력이 좀 결여되어 있었는데 그런 문제들이 이제 2기에서 어떻게 발현될지 굉장히 잘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지금 행정부 구성에 있어서 국가안보보좌관 지명자라든지 또는 국무장관 지명자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셔서 향후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어프로치하고 이런 주요 인사들의 입장이 어떻게 또 동일시될지 차이가 날지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한국의 대응도 이런 큰 변화에 대한 대응과 또 트럼프 대통령 개인이 요구할 것에 대한 대응 그런 것에 대한 이제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말씀해 주셨고 이따 아마 우리 토론에서 더 좋은 말씀을 보완해 주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이재인 박사님 모셔서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정치외교연구소 전문연구원 이재인입니다. 저는 앞서 발표해 주신 유재관 교수님의 외교안보 정책에 이어서 경제관계 전망에 포커스를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저의 목차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중 경제정책 추진 방향 전망, 그리고 두 번째 중국의 대응 전망, 그리고 세 번째 이러한 관계의 변화가 동북아에 미치는 영향 등 크게 세 가지 파트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거를 제출을 했을 당시에는 이렇게까지 상황이 악화되진 않았는데요.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지금 실시간으로 계속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어서 두 가지 중요한 뉴스 기사 기사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아직 바이든 행정부는 2달 남짓 앞둔 임기를 앞두고 있는데요. 반도체 중심의 무역 전쟁을 심화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과의 공급망의 완전한 디커플링보다는 디리스킹을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바이든 행정부에서 담장을 높이 쌓으면 쌓을수록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국 무역 등 협상에서 좀 더 유리한 고지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2024년 12월 3일 그제죠. 3일 전에 미국은 AI 개발에 필요한 고성능 메모리인 HBM 수출 통제를 통해서 막자 중국은 반도체 제조에 쓰이는 소재인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 금지 조치를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상무부의 HBM에 대한 이번 수출 통제는 해외 직접 생산품 규칙을 적용해서 우리나라 영토에서 생산을 했다가 한국의 영토에서 생산을 했다고 하더라도 미국산 기술이 사용이 된다면 수출 통제 대상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업들도 밀접하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이게 아침에 한국 시간 기준으로 수출 통제 제도가 아침 새벽쯤에 발표가 됐는데 하루가 지나지 않아서 24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보복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중국은 종종 히토류나 원자재 수출 금지 조치를 외교적 도구로서 사용해 왔습니다. 과거에 2010년대 초반에 센카쿠 다오이다오 분쟁이 있을 때도 사용을 해왔고 그 당시에도 히토류 수출 금지를 사용해 왔고 2021년도에도 요소수 사태들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러한 수출 통제 제도를 통한 외교적 접근은 과거에도 있어 왔지만
미 행정부의 수출 통제 조치는 2018년 과거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에 수출 통제 개혁법 등을 시작으로 더욱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트럼프 행정부는 2014년 11월 2기 행정부에 인사들을 하나씩 선임을 하고 있는데요. 상무부 장관에는 투자은행의 CEO인 켄터 피츠제럴드의 CEO인 하워드 러트릭을 지명을 하였고, 이 사람은 관세 옹호론자고 대중국 강경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덧붙여서 며칠 전에 미 무역 대표부의 대표로는 1기 때 대중국 관세 부여에 기여한 제이미슨 그리어를 지명을 하면서 미국 행정부가 앞으로도 관세와 보호 무역주의를 계속 추진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트럼프 행정부의 공화당의 대선 공약부터 접근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차기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경제 정책 추진을 보려면 공약에서 어떠한 점들을 내세웠는지를 먼저 검토를 해보고자 합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주요 공약들은 1기 행정부 당시 시행했던 정책들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즉 강한 미국을 강조하면서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를 대선 후보로 내세웠던 공화당은 공화당 공약집 제작 당시 미국을 강하게 만들게 Make America Great Again 전략을 공약집에 담았으면서 주요 키워드를 살펴보면 회복과 상식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회복이라 함은 지난 바이든 정권과 민주당의 과오로부터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에 미국인들에게 아메리칸 스피릿과 국가적 자부심을 상기시켰는데 바이든 행정부가 이거를 다소 약화시켰다. 그랬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의 과오, 예를 들면 인플레이션, 국경 개방, 난민, 국제 갈등, 혼동, 불안정 등에 대해서로부터 이제 회복을 해와야 한다. 이러한 것들이 조금 비상식적이었고 비상식으로부터의 회복을 추진해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트럼프 행정부가 말하고 있는 상식은 첫 번째, 국경 강화, 경제 회복, 에너지 생산성 제고, 군사력 강화, 공정한 국가 등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식으로의 회복을 위해서 공화당은 20가지의 공약을 개진하였고 이를 최대한 빠르게 성취할 것임을 약속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대중 관련 공약들을 추려보면 세 번째에 나와 있는 End Inflation and Make America Affordable Again. 인플레이션을 종식하고 미국 경제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회복을 한다. 5번 Stop Outsourcing을 통해서 아웃소싱을 중단하고 제조업 강대국으로의 전환을 꿈꾼다. 그리고 12번 군사력 강화 및 현대화를 통해 세계에서 강력한 국가로 도약하겠다 정도를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경제 정책과 관련된 것은 특히 3번과 5번을 중심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세부적인 공약집에서는 더욱더 구체화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최애국 대우를 철회하겠다. 필수품 수입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겠다. 중국인의 미국 내 부동산 및 산업 소유를 제한하겠다. 자동차 수입 제한하겠다. 공급망을 디커플링하겠다. 미국 기업들이 다시 본토로 돌아올 수 있도록 공장 이전을 추진하겠다라는 점들을 세부적인 공약들을 통해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역 제조정과 같은 키워드를 사용을 하면서 외국 상품에 대한 기본 관세를 지지하고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응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약집에서 구체적인 국가명을 언급한 국가가 몇 군데가 없는데 중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China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면서 Secure Strategic Independence from China라고 하면서 중국에 대한 전략적 독립을 확보하겠다라는 차원에 있어서 여기서 발표 자료에 준비되어 있는 최애국 대우 지위 철회, 필수 품목의 수입을 단계적 중단, 부동산 산업 금지 등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기 행정부의 이제 전략들을 살펴봤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1기 행정부와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를 한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2014년 이제 대선 직전에 조지 워싱턴 대학교 한국학연구소가 개최한 회의에서 전 미국 무역 대표부의 대표 대행이었던 스테판 본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말하는 공약들이 일견 비상식적으로 보이거나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일 수도 있지만 지난 정권 2016년 대선 시기에 무역 및 통상 정책에 관한 연설들을 살펴보면 트럼프 행정부 1기 행정부가 들어왔을 때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을 수행했다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선거에서도 트럼프 당선
확실시되었기 때문에 이미 언급되어 있는 기존 정책들에 대해서는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접근을 해보면 예측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일기 행정부의 대중국 경제 정책은 크게 4단계로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2017년에는 중국 상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를 했고 2018년 앞서 외교안보 전략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방 전략 및 2019년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를 하면서 동시에 대중국 고율 관세를 부과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중심으로 대중 압박이 강화되었고 다만 이러한 미중 무역 갈등이 격화되다가 2020년 1월에 무역 협정을 1단계로 타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에 대부분 중국산 제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였고 이 고율 관세 부과의 파급력을 살펴보면 관세 부과 5년이 지난 시점에 중국의 대미 수출액은 2,135억 달러에 그치고 있어서 고율 관세가 부과되지 않았을 경우에 예상치보다 1,600억 달러 가량이 적은 액수라는 점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관세 부과뿐만 아니라 주요 기술들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 수출 통제 제도들을 도입을 하였습니다. 앞서 뉴스 기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외국인 투자 위험 심사 현대화법과 수출 통제 개혁법들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과거 2020년 1단계 무역 협정 체결 당시에 미국은 1,1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상품에 부과했던 관세 15% 관세의 일부를 취하하고 중국은 미국산 농산품 구매를 확대하고 약 500억 달러 규모였고요.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며 기술 이전의 강제를 중단하고 금융 서비스 개방 및 환율 투명성 제고를 이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다시 2024년 대선 공약으로 넘어오면 트럼프 및 공화당의 주요 경제 공약들에서는 관세 부과 및 미국 내 제조업 진흥을 위한 보호무역 정책 추진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무역 301조와 슈퍼 301조로 대변되는 미국의 불공정 무역에 대한 보복 관세의 역사와 맥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주요 중국 관련 공약들을 살펴보면 구체화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전 세계 상품에 대해 1-20%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과 비견하여 중국산 상품에 대해서는 6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리고 중국산 자동차에 대한 수입을 제한하겠다. 용어는 수입 제한이었는데 사실 중국산 자동차에 대해서는 100% 이상의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언급을 하였고요. 중국에 대한 최혜국 대유치 철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공약들에 더해서 칩스, 반도체 지원법 및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계속 내비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의 막대한 지출에 대해서 여러 번 비판을 하면서 IRA의 탈탄소화 관련 보조금 삭감의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시사해 왔습니다. 또한 전기차 보조금, 재생에너지 등에서도 비판해 왔으며 화석연료 생산 확대를 통해서 에너지 가격을 정상화, 낮추겠다라는 의지를 내비쳐 왔습니다. 중국에 관한 중국의 최혜국 대우 지위 철회에 대해서는 WTO의 비차별 원칙에 위배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지만 트럼프와 공화당의 의지는 확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정부가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제기구나 국제규범에 관해서 다소 긍정적이지는 않은 자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WTO 비차별 원칙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지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중국의 파급 효과는 여러 언론사들에서 많이 예측을 해줬는데요. 블룸버그 이코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60%의 대중 고율 관세가 부과될 경우에는 오는 2030년 미국의 전체 수입액에서 중국산 제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1%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스위스 투자은행 UBS 역시 중국산 제품에 대해 60% 관세를 부과할 경우 중국의 GDP가 2.5%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중국의 전반적인 수출, 소비, 투자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중국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미국 본토에도 경제적으로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60%의 관세를 부과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수출을 진행하려고 할 경우에는 60%의 관세가 중국 기업이 혼자 부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결론적으로는 가격에 추가되어서 물품을 구매하는 미국 국민이 부담하는 형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미국에 있어서도 부정적 여론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미국 GDP에 상품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12.7%에 달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관세가 공급망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면 이 관세는 이후 분기에 걸쳐서 미국 경제의 가격 수준을 1.3% 증가시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인플레이션 완화에 대해서는 다소 반하는 정책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트럼프 공약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미국 내 반대 여론도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고 보는 견해들도 많은데 우선적으로는 1기 행정부의 행적으로 비춰봤을 때는 대부분의 정책은 추진하려는 시도는 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규범과 국제기구도 함께 다루어 봤는데요. 앞서 교수님께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트럼프 1기 행정부는 다자협력에 다소 부정적이고 여러 국제기구에서 탈퇴 선언을 했습니다. 특히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과 같은 경우에는 2017년에 탈퇴를 하였고 파리 기부 협약도 2017년, 유네스코도 2017년에 탈퇴를 하였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2018년에 탈퇴를 하였고 세계보건기구는 2020년에 탈퇴를 하였습니다. 2017년 10월에는 유네스코에 대한 탈퇴는 동맹국인 이스라엘의 반이스라엘 성향을 보인다며 탈퇴를 결정을 하였었고요. WHO에 관해서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부실 대응과 중국에 대한 편향성 등을 핑계로 탈퇴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은 TPP 대신 IPF를 추진을 하였고 여러 가지 트럼프 행정부가 탈퇴를 했던 것에 대해서 2001년과 2003년에 재가입과 탈퇴 통보 철회를 함으로써 국제기구로서 다시 복귀를 선언을 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점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게 된다면 가장 먼저 IPF를 철회할 것이다, 반대할 것이다 라고 하는 여론들이 많이 전망들이 많이 존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경제 혹은 다른 규범 관련된 국제기구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 경제 관련 분야에 있어서도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에는 나프타를 USMCA로 새로 리뉴얼하여서 출범시켰습니다. 나프타 개정 후 새롭게 추진한 다자무역협정인데요. 미국, 멕시카, 캐나다 어그리먼트라고 USMCA로 새롭게 출범을 하였습니다. 2020년에 발효를 하였고요. 캐나다와 멕시코산 자동차에 대해서 각각 연간 260만 대 그리고 240만 대에 한해 고율 관세를 면제를 해준다. 이것은 과거 중국이 트럼프의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멕시코에 공장을 지어서 멕시코를 통해서 무관세로 미국으로 자동차 수출을 꾀하였는데요. 여기에 대한 것을 제재를 하고자 수입된 멕시코나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자동차들의 개수를 제한을 함으로써 관세를 통한 대외 정책을 지속하려는 점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관세 자동차 역내 부품 비율을 62.5%에서 75%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할 점은 USMCA에 중국과의 자유 목적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전망을 살펴보면 TPP의 탈퇴 이후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해왔던 IPEF, 환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 대한 그 부정적인 자세를 견지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역시 그 WTO에 관해서도 계속 비협조적인 자세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중국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일단 지금 현재 언론으로는 양국의 우호적 관계를 강조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관영 신문들은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제로섬으로 보기보다는 상호 도전이 아닌 기회를 가져다주는 존재로 인식하기를 바라며 트럼프 행정부 2기라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방식을 찾는 것을 독려한다는 논조로 글을 출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해서 사실 트럼프 당선에 대한 반응으로서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에서 어떤 견해를 발표할 것이라고 예측이 되었었는데요. 왜냐하면 당초 회의는 10월 말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미국 대선 시기를 고려해서 2024년 11월에 14기 전문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 제12차 회의가 개최가 되었습니다. 다만 이 회의 결과 발표에는 미국이나 트럼프 행정부에 관한 직접적 언급 없이 지방 정부를 위한 10조 위안, 약 1,937조 원의 지원책 세부 사항만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러한 정책은 간접적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중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대응 관련 예측은 이게 중국에게 위기가 될 것이다라는 지적도 있지만 한편에서는 그래도 이미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영향이 크지 않을 수도 있다. 잘 대응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들이 있습니다. 중국의 대응 전략 시나리오로는 제가 크게 5가지들을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는 전략적 위안화 평가 절하입니다. 중국은 지난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미국이 중국에 대해 고율 관세를 부과했을 때 전략적 위안화 평가 절하로 대응한 바 있습니다. 뉴욕타임즈 역시 이번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실제 중국에 대해 고율 관세를 다시 부과하면 맞대응 차원에서 다시 위안화 평가 절하에 나설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만약 중국이 위안화를 평가 절하한다면 해외 구매자가 중국산 제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도 있어서 관세로 인한 중국의 경쟁력 저하에 대한 상쇄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맥락입니다. 두 번째, 생산기지 이전 및 관계 다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인해서 중국의 제조업계들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생산기지를 미국이나 동남아시아로 이전할 것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제조업계들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전업체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이 예상이 되자 동남아로 공장 이전을 고려하는 추세고요. 그 증거로는 해외 생산 기지로서 태국에 관심을 보이는 기업들이 증가하면서 태국의 토지 가격이 6개월 전과 대비하여 약 50% 상승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관계 다변화적 측면에 있어서는 중국은 브릭스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시진핑 주석이 5년 만에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공식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중인 관계 회복을 선언하였습니다. 또한 인도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 개선도 추진하고 있으며 아세안과 자유무역 협정도 계속하고 있고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우호적 관계를 위해 아프리카 50여 개국을 초청해서 투자 약속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자립추구 및 경기부양책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2024년 7월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3중 전회에서도 미국과의 갈등을 염두에 두고 자립추구를 위한 구조정비를 목표로 하였습니다. 즉 미국 제재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자체 공급망을 구축을 하고 첨단 기술의 자립을 꾀하고자 하였습니다. 이것은 그제 발표된 수출 통제 정책과 관련해서도 중국이 사전에 대응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공동의 대응 방안 모색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카드는 명백하게 사용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으며 한국과 일본 역시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공동 대응 방안을 함께 모색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래 조건 제시를 통한 제2의 무역협정 타결 논의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대선 유세 기간 동안 평화의 대통령을 여러 차례 강조를 하였습니다. 중국은 러시아, 중동과의 최대 무역 파트너이고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화해를 주선을 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추구하는 평화의 대통령을 이행하는데 중국이 역할의 필수적이라고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고율 관세를 회피하거나 완화하기 위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평화 협정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한 정치적 지지와 협력, 미국산 제품 및 서비스 대량 구매와 같은 경제적 이득을 제시를 하면서 트럼프와의 협상을 추진하려고 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북아에 미치는 영향 등을 5가지로도 추려봤습니다. 동북아시아에서는 미국 중심의 동맹이 약화될 수 있고 한중일의 협력이 강화될 수 있고 아시아의 연대도 강화될 수 있고 글로벌 사우스의 연대 강화를 촉진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한반도 문제, 남중국해 문제, 대만 문제 등이 남아 있을 수 있는데요. 미국 중심의 동맹 약화를 먼저 살펴보면 이전 정부에 비해서 동맹을 좀 경시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중국을 중심으로 형성된 미국의 소다자 동맹 체제를 약화시킬 수도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고 방위비 분담금 등으로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위기감을 느낀 동맹 국들에 있어서 약간 동맹이 약화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라는 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시아 연대 강화적 측면에 있어서는 2024년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가 11월 15일에 페루에서 개최가 되었는데요. 여기에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아시아의 연대를 강조를 하면서 아시아 태평양에서의 협력은 지정학, 일방주의, 보호주의의 경향 증가와 같은 과제에 직면해 있으며 무역, 투자, 기술, 서비스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벽을 허물어야 된다고 언급을 하면서 아시아 지역 내에서의 무역, 관세를 통한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를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중국은
동남아를 비롯한 남미, 중동, 아프리카 지역들이 미국 우선 정책에서 소외가 된다면 그 중국은 그 사이에서 자국의 입지를 넓히려고 할 것이고 글로벌 사우스의 일원임을 강조를 하면서 이들과의 무역 관계 강화를 통해서 미국의 관세 압박에 대응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외에도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은 미국의 주요 동맹국인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의 이시다 시게루 총리와 별도의 만남을 가지면서 관계를 강화하려는 모습을 보여 있었습니다. 또한 비자 면제 조치에서도 중국은 2024년 11월 1일 중국 외교부는 한국 등 9개국에 대해서 비자 면제 대상국으로 포함시켰고요. 이는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상호주의라는 틀 안에서 엄격하게 비자를 관리해왔다는 것과 상당히 차이를 보이는 정책으로 이례적인 조치라고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관영 신문인 글로벌 타임즈는 이러한 비자 면제는 동북아시아에서의 자유로운 인적 이동을 촉진할 것이라며 한중일의 자유무역 프로세스 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비추어 나타내기도 하였습니다. 나머지 세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는 앞서 교수님이 많이 말씀해 주셨고 이병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해서 잠시 미뤄두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트럼프의 미국과 중국의 경제 관계는 트럼프의 대중 견제가 지속될 것이고 높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사실 보고서를 작성하기 전까지는 중국의 대응이 어떻게 될지 다소 모호한 입장을 보였는데 제일 처음에 보여드린 그 수출 통제 관련한 중국의 대응을 봤을 때는 갈등이 보다 격화될 가능성도 있지 않은가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미중의 경제 관계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고 결론을 짓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국의 대중 경제 전략에 대해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무역 정책이나 산업 정책 또 다자기구 정책 등을 포괄해서 설명을 굉장히 잘해 주셨고 특히 그 중국의 대응 방향 앞으로 미중 관계가 어떻게 갈 수 있을지에 대한 전망도 같이 해 주셨는데요. 특히 관계가 그렇게 순조로울 것 같지는 않다. 또 동맹국에 대한 여파도 굉장히 크고요. 그런 면에서 다양한 이제 전망을 해주셨고 특히 이제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과 경제 관계 또는 한국 동맹에 대한 경시 경향도 말씀을 해주셨고 아까 유재영 박사님께서는 또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동맹국에 대한 또 한국에 대한 역할 압박 그런 게 동시에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미중 관계가 이렇게 그 속에서의 한국의 입지가 굉장히 쉽지는 않겠다 그런 이제 전망이 제기되는 그런 말씀들이셨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이병재 박사님 모셔서 발표 말씀 듣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이병재입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앞에 이제 두 분께서 이제 유재광 교수님과 이제 이재인 박사님 발표하신 그 좀 중요한 상대적으로 중요한 그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그 미중 관계였다면 저는 그 나머지 부분 그 대만 관계인데 이게 기본적으로 그 미국 대선 이번 미국 대선에 관해서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그 해리스와 트럼프는 물론 어떤 후보도 대만 관계에 관해서 본격적으로 이번에 언급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단편적인 정보만이 제시됐기 때문에 그 앞으로 향후 전망을 예측하기가 어려운데 그 일기 행정부 때 있었던 일과 그 바이든 행정부 때 진행되었던 일들을 바탕으로 가급적이면 좀 너무 무리하지 않는 방향에서 그 추론 내지는 그 전망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그 미국 대선 이후니까 이제 이게 좀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미국 대선 결과가 향후 그 미국 정치에 대해서 그 대만 관계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을 갖다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다 이거 아시겠지만은 이번 선거에서는 대통령 상원, 하원에서 모두 공화당 승리해서 그 이전엔 많이 안 쓰던 표현이긴 합니다만 이제 가버닝 트라이펙타가 달성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 결과에 따르면
선거인단에서는 해리스 226, 트럼프 312, 그리고 이제 그 파퓰러 보트에서는 해리스가 이제 7,493만 6,918표이고 이제 그 트럼프가 7,723만 4,090표인데 이 퍼센트로 따지면 이게 이제 둘 다 그 50%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그 트럼프의 득표도 사실은 이제 50%는 안 되기 때문에 머저리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본인은 머저리티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 실제로 이제 머저리티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 상원과 하원의 결과를 갖다가 좀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는데 그 지난번 그 2022년에 있었던 중간 선거에서는 50대 50으로 이제 돼서 49대 51이 돼서 공화당이 민주당이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었다면은 이번에는 이제 그 공화당이 3석을 약진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재 상태에서는 민주당 47, 공화당 53석인데 압도적으로 상원에서 공화당이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공화당 의원 4명 그러니까 이제 그 알래스카의 이제 리사 머카우스키라든가 루이지애나의 빌 캐시디 그리고 그 지난번에 그 공화당 원내 대표를 했었던 매치 머커넬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4명의 의원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 중에서 3명의 경우에는 지난번 1차 탄핵 때 그러니까 그 우크라이나 관련된 문제 이제 탄핵이 있었을 때 그때 찬성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한 명 미치 매코넬이라는 사람은 상원 그 원내대표직을 갖다가 내려놓겠다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은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트럼프에 대해서 이렇게 찬성하는 사람이 아니고 인스티튜셔널리스트라고 우리가 보통 분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4명을 합쳤을 경우에 이 사람 4명이 어떤 식으로 그 반응을 갖다 할 것인가 트럼프 정책에 대해서 이거에 따라서 당연히 이게 47대 53이 49 쪽으로 이제 이제 머저리티가 바뀔 수도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문제가 왜 중요한가 하면은 우리가 그 대만 문제만이 아니라 한국 문제를 다룰 때도 나오게 되는 그 IRA라든가 아니면 칩스 앤 사이언스 액트 그걸 분명히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 재개정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재개정을 할 때 그 칩스 앤 사이언스 액트 같은 경우에는 그 2022년 그 8월에 통과가 될 때 버짓 리컨실리에이션 프로세스를 통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필리버스터에 그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개정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필리버스터를 하원에서 민주당 측에서 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그 IRA 같은 경우에는 버짓 리컨실리에이션 프로세스를 거쳐서 된 거고 겨우겨우 그때 아마 여러분들도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 웨스트 버지니아의 그 조 맨신 그 상원 의원이 척 슈머 그 상원 의장과 민주당 대표와 퍼미션 관련해 가지고 딜을 해서 그때 이제 겨우 통과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게 버짓 리컨실리에이션 프로세스를 통해서 됐기 때문에 IRA 같은 경우에는 그 상원에서 만약에 개정을 할 경우에 이건 그 민주당에서 필리버스터를 할 수 없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가 굉장히 좀 다른 상황인데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그 구성을 갖다가 좀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원에서는 이제 결과적으로는 보면은 신기한 것이 2022년과 비교해서 보면은 민주당이 오히려 2석을 약진한 셈입니다. 어제 마지막으로 이제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선거 결과가 확정이 됐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민주당 215석에 공화당 220입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가 5석밖에 되지 않고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저 220석에는 당연히 그 캘리포니아 1선거구의 그 매트 게이츠 이번에 그 법무장관으로 임명됐다가 철회된 매트 게이츠와 아니면 이번에 내셔널 시큐리티 어드바이저가 된 그 마이클 월츠의 의석도 저기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그 사람들이야 뭐 당연히 그 워낙 그 공화당이 우세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 다시 재선이 될 수가 있겠지만은 요 그럴 걸 고려한다 하더라도 이 차이가 다섯 석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공화당의 3명만 만약에 이제 민주당으로 그 합류를 한다면 이 그 과반이 바뀔 수 있는 그런 굉장히 그 취약한 그 머저리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본 바와 같이 이제 그 공화당 내에 있는 그 매트 게이츠 같은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 프리덤 코커스라고 하는 게 그 트럼프의 영향력을 갖다 그대로 그 동의를 모든 안건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그 맨 위에서 말씀드렸던 그 가버닝 트라이팩터라는 게 표면적으로는 달성이 돼가지고 대통령 상원 하원을 공화당이 달성을 하긴 했지만 실제로는 이 머저리티 트라이팩터라고 하는 게 굉장히 취약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걸 이제 그런 바탕하에서 앞에 이제 앞으로 그 대만 관계 관련된 내용을 좀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여기 이제 맨 밑에 보시면 이제 그 선거 끝난 다음에 트럼프가 했던 그 말이 이제 America has given us an unprecedented and powerful mandate. 그래서 이제 mandate라는 굉장히 오래된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 이게 과연 그 얻은 득표나 그 의석 수로 봤을 때 이게 맨데이트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도 좀 의문점이 있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게 이게 대만에 대해서 선거 기간 중에 했던 유일한 말입니다. 그 트럼프가 You know, Taiwan, they stole our chip business and they want protection. 그러니까 그 반도체를 훔쳐갔다라는 것과 그리고 이제 보호를 필요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당연히 유도되는 결론인 그 반도체 훔쳐간 걸 갖다 다시 우리가 뺏어와야 되고 그리고 프로텍션을 갖다 원하니까 프로텍션을 원한다면 당연히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 이 두 가지로 요약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래서 할 말은 다 한 셈인데 이 뒷부분을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대선 결과에 대해서 이제 그림으로 나타낸 거고요. 상원, 뭐 하원 그리고 대통령 선거를 갖다 이제 쭉 그림으로 표시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과 대만 관계의 역사적 맥락을 갖다 이제 좀 일단은 그 보고서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1979년도에 관계가 단절이 됐고 그리고 그 이후로 이걸 갖다 이제 뭐 유지하고 있던 그 법들은 미국 대만 관계 협정이라든가 아니면 뭐 다양한 종류의 공동 성명 그리고 레이건 당시에 있었던 6가지 보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비공식적인 관계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정책적인 입장은 2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중국 정책은 그 인정을 한다. 당연히 하지만 이제 지지를 하는 건 아니고 인정을 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전략적 모호성 그리고 그래서 그 현재 상태는 인정을 하고 그렇지만은 적극적으로 보호한다 이런 건 또 아닌 뭐 이런 식의 입장을 이 미국 의 대만 정책의 역사적인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냉전 기간 내내는 뭐 어느 정도 이제 중요한 동맹국의 역할을 했었고 그리고 그 협력을 힘입어서 대만은 경제 발전을 일으켰고 민주화까지도 이루어졌다라는 문제를 다뤘습니다. 그래서 이번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해리스와 트럼프는 물론 어떤 다른 후보도 대만에 관련해 가지고는 특별하게 이제 심각한 언급을 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게 쟁점으로 부각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 대만에서 선거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라이칭더 총통이 당선됐고 당선되자마자 굉장히 중국에 대해서 적대적인 발언들을 갖다가 했었다라는 걸 갖다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사이드 노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대만은 트럼프 임기 끝날 무렵 그러니까 2020년 무렵에서도 아시아 지역 여론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굉장히 트럼프에 드물게 굉장히 우호적인 국가입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를 맞이해 이렇게 대만 미국 대선을 맞이해서도 해리스보다는 트럼프를 지지하는 그런 여론이 높았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이제 빨리 말씀을 드릴 텐데 바이든 행정부의 대만 정책과 그 트럼프 일기의 대만 정책인데 바이든 행정부의 대만 정책은 대략 이제 그 전략적 모호성과 명확성 사이의 균형을 갖다가 취하려고 했었고 아마 여러분들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 대만이 공격을 받는다면 반드시 그 보호를 하겠다라고 이제 바이든이 얘기를 하고 나면 그리고 나서 그 중국 정부에서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게 나오면 이제 그 다른 사람들 제이크 설리번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다시 또 그런 건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제 계속 무마시켜 있고 그런 식의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 무기 판매라든가 합동 군사 훈련이라든가 그리고 뭐 강화 노력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무역 관계에서도 굉장히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대만의 국제적 입지 강화를 위한 지원을 했었고 그리고 중국과 대만이 대비되는 점, 그러니까 인권과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뭐 그런 것들이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일기 트럼프 시기에 있었던 것들을 중요한 점만 여기다가 쓰면은 중국에 대해서 이제 공격적 입장을 견지를 했었고 무기 판매가 급격하게 증가를 했고 그리고 그 고위급 외교 접촉이 이제 확대가 됐었는데 예를 들면 그 보건 복지부 장관이었던 알렉스 에이자 같은 경우에 이제 방문을 했다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대만 여행법 등을 제정을 해서 미국의 고위급 관료들이 그 대만 방문을 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주요 특징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기 트럼프 행정부의 예상되는 변화는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굉장히 많은 정보가 제공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추측에 근거한 것들이 많은데 이건 이제 이건 반드시 그 대만에 해당하는 것만이 아니고 2기 트럼프 행정부의 예상되는 국제 질서에서의 변화인데 대략 그 대체적으로 그 대만에도 적용되지 않을까 해서 써놨습니다. 대략 보면은 예측 불가능하고 거래 중심주의 그리고 뭐 혹자들 스티븐 월트 같은 사람이 이제 자유주의 패권의 종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우리가 이전에도 봤다시피 동맹국과의 갈등이 심화될 것이고 다자주의가 약화될 것이고 경제적 민족주의와 무역 전쟁이 강화될 거고 러시아라든가 뭐 터키라든가 뭐 헝가리라든가 이런데 그 지도자들에 대한 태도들을 볼 때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을까 그리고 중동에서 역할은 감소하고 기후 변화와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도 이전과 바이든 때와는 굉장히 다른 방향의 정책이 도입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내 정치에 있어서도 굉장히 그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고 그것은 외교 정책의 약화로 연결될 것이다. 이런 식의 이제 예측을 많이 합니다. 이런 바탕하에서 대만 관련된 내용을 딱 그 예측을 해보자면 일단 그 조 모건이라는 그 팟캐스트 방송에 나와서 트럼프가 했던 말인데 이런 식의 이제 그 단편적인 언급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비중을 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잘 판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 방송에서 얘기했던 건 대만 한 푼도 지불하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이건 워싱턴 포스트였었습니다. 저 인터뷰이가 아니다 2.5% 정도는 그 쓰고 있다라고 하니까 왜 10%는 못 쓰냐라고 얘기를 갖다 한 거기 때문에 실제로 그걸 그 트럼프가 대만에 대해서 GDP 대비 10%로까지 국방 예산을 올리라는 것을 요구한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근데 이제 그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던 프로텍션 그 인용에서도 보다시피 트럼프가 계속해서 대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가장 커다란 두 가지 이슈는 그 반도체 그것과 그다음에 이제 방위비 이 문제인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적 압박 그래서 TSMC 같은 경우가 TSMC에 대해서 경제적 압박이라는 건 당연히 이제 그 미국 내에 공장을 건설하는 거 아리조나라든가 이런 데서도 이미 건설하고 있는데 더 많은 그런 요구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방위비 증액 요구를 하는데 대만의 그 몇 가지 그 뉴스 그 방송에 리포트에 따르면 뭐 이미 7,166억 대만 달러의 그 기간 그러니까 이게 뭐 한 해에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만 앞으로 엄청난 액수의 그 무기 구입 계약을 이미 체결했다라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뭐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 대만 정부가 얼마나 이 방위비 문제에 있어서 심각하게 진지하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시그널이라고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쪽 간의 그 군사적 협력은 강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추측이고,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이건 이코노미스트에서 나왔던 건데 이게 보면은 이제 그
그 트럼프의 히트리스트라고 해서 쭉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맨 위에 보면은 그 왼쪽 오른쪽 그 축이 이제 0이고 왼쪽으로 그 숫자가 크면 클수록 미국의 무역 적자가 큰 것인데 여기 보시면은 그 한국이 8인가요? 8인가 그렇고 그 바로 밑에가 대만입니다. 그래서 대만도 보면 이제 태국에 있어서 저 미국의 그 공격 대상입니다. 그 이런 이 관점으로 놓고 보면 그래서 대만에 대해서도 당연히 그 관세에 관한 그 압박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 막연한 추측인데 구체적인 언급은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그 트럼프라는 사람의 그 워낙 그 불가 예측성 때문에 나오는 건데 중국과의 관계 협상 어떤 식의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대만을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 이 경우에 대해서도 많은 학자들이 그 우려를 표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그 국방 및 군사 분야라든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자세한 내용을 갖다가 썼고요.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건 이제 책 표지인데 더 보일링 모트라고 그래가지고 뭐 들끓는 해자 뭐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고 있는데 그 대만과 그 중국의 그 앞에 대만 해협을 갖다 저렇게 비유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미국의 그 조치는 계속해서 만약에 이전에 있었던 그 미국의 정책을 연속성을 가진다면 어느 정도 이제 그 대만 방어를 위한 공동 훈련이라든가 뭐 무기 그 판매 그리고 비대칭 방어에 초점을 맞춘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일단은 이제 그 반도체 분야에서 미국 내로 이런 그 반도체 그 공장을 이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고 무역 문제에 있어서도 특정 분야를 갖다 표적화시켜 가지고 하는 협정들을 갖다 체결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식의 예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이런 식의 그 아직 이게 좀 미국 그 대만 정책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거기에 대한 중국의 대응 전망을 또 예측하는 것도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은 군사적 대응이라든가 외교적 고립이라든가 경제적 압박 내지는 장기적인 전략 같은 데서도 보면은 미국이 만약에 저런 식으로 강하게 나온다면은 중국 입장에서도 군사 훈련이라든가 외교적으로 대만을 고립시키려는 노력이라든가 경제적인 압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중국 입장에서도 강경 대응과 함께 소프트 파워 전략을 취하지 않을까라는 그렇게 추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뭐 이건 이제 뭐 한미국의 대미 외교 재원이라든가 이런 건 그 보고서 때문에 쓰는데 이건 그 딱히 적합할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그 영내 정책에 대해서 대략적인 제언이라면 뭐 제가 이제 맡은 부분이 이제 그 일본 및 대만 정책인데 일본에 관련된 거는 여기서 좀 빼고요. 그 대만이라든가 이거 좀 포괄적으로 이 지역에 있었던 일을 저 가지는 함의를 갖다가 따져 본다면 일단은 뭐 미일 한국 간의 이제 3자 안보 이니셔티브를 강화한다든가 아니면 한국 입장에서 전략적 이해와 경제적 이해의 균형을 유지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지역 이니셔티브의 참여를 확대하고 그리고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공동 군사 협력과 정보 공유 등에 초점을 맞춘다든가 이런 식의 일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이번 트럼프 행정부에서 주로 입각한 3명 마크 루비오와 마이클 월츠 그리고 이제 피트 헤그세스 같은 경우에 제가 찾아보면 이제 마크 루비오 같은 경우에는 대만 관계 강화법이라든가 대만 평화를 위한 법 그리고 중국의 선제 공격 억제법, 대만 보호 및 국가 회복력법 등등을 주로 이제 발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중국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대만에 관한 관계를 강화하는 그런 식의 정책들을 많이 내세웠었고, 그다음에 마이클 월츠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성향으로 볼 때는
그 중국에 대해서 적대적이거나 이제 강한 입장을 가지는 그런 기조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트럼프 2기의 대만 정책에 대한 그 예측을 해주셨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역사적인 전개 과정이나 바이든 정부의 대만 정책도 잘 리뷰해 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개인의 대만에 대한 발언이나 관심사하고 이제 주요 그 행정부 인사들의 접근이 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전히 불확실한 점이 많다는 점을 강조를 해주셨고, 그런 점에서 이제 한국이 어떤 지금 스탠스를 취하는 것이 불확실성 속에서 좋은지에 대한 이제 고민이 깊어가는데, 그에 대한 말씀도 토론 시간에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은 각 논문에 대해서 세 분을 모셨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국립외교원의 최우선 교수님이신데요. 국내 군사안보나 미국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서는 최고 전문가 중에 한 분이시고요. 두 번째 토론자로는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의 이율빈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중국 정치 경제 관련해서 많은 연구를 해주고 계시는 연구자이시고요. 세 번째는 인천대 중국학술원의 상임연구원으로 계시는 정주영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중국 국내 정치나 외교 정책 관련해서 많은 연구를 해주고 계시는 분이신데요. 대략 한 10분 정도씩, 7분에서 10분 정도씩 토론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최우선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세 분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유재광 교수님 발표문에 대해서 토론을 하겠는데요. 우선 뭐 읽으면서 든 생각은 첫째로는 일기 때 여러 가지 정책적인 진전 상황들을 이제 평가를 하고, 또 이번에 이제 입각하게 되는 중요한 정책 결정자들이나 이제 백악관에 들어갈 사람들의 성향 같은 걸 아주 상세하게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분석력 면에서는 상당히 이제 좋은 논문이다라는 생각이고, 또 하나 뭐 제가 또 인상 깊게 이제 읽으면서 느꼈던 건 뭐 주장이 명확하다. 그러니까 뭐 본인의 주장을 뭐 여러 군데에서 상당히 분명하게 이제 펼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토론하기가 아주 좋을 것 같다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전반적인 이제 1기하고 2기하고의 비교를 하면서 분석하신 거에 대해서 저도 큰 틀에서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굉장히 클 거다라는 데 대해서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이제 살밀하게 들어가면 좀 부분적인 이제 분석 측면에서는 뭐 조금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 한국 쪽의 정책 관련된 이야기를 좀 마지막에 간략하게 제가 좀 할까 합니다. 우선 1기 때 이제 진전 사항을 평가를 하시면서 특히 군사 부분이나 동맹 부분이 조금 진척이 제한적이었다, 그 이제 평가를 하시고, 그게 아마 2기가 되면 굉장히 포괄적이고 강하게 아마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전망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은 1기 때도 상당히 큰 진전이 있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트럼프가 들어서서 한 2017년 말 18년 정도 되면 이제 중국 정책이 명확하게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거는 과거에 뭐 소위 인게이지먼트 정책을 밸런싱 정책으로 명확하게 저는 바꿨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굉장히 큰 사실은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이미 양당 간에 상당히 초당적인 어떤 견제가 필요하다는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긴 했지만, 그걸 정책으로 이렇게 전환시키는 건 사실 쉬운 얘기는 아니죠. 굉장히 한 20년 이상 지속됐던 정책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을 겪었고, 또 그 밑에 하위의 군사 전략하고 뭐 인태 전략이라고 하는 새로운 전략을 만들면서 뭐 세세한 부분에서도 상당한 변화가 일어났는데, 특히 군사 전략 부분에서는
2018년에 매티스하고 덤포드가 사실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그간에 한 2010년경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추진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상 본격적인 추진이 안 되던 군사 혁신을 정말로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단계로 들어갔습니다. 특히 2018년 군사 전략은 중국의 정말 포커스된 강대국 전쟁 개념에 기초한 새로운 전략 지침이고, 거기에 따라서 사실 그 이후에 쭉 진척되는 상황을 보면 투자 부분에서 물론 국방비도 상당히 현격하게 늘어났지만 특히 R&D 투자를 통해서 중국을 염두에 둔 미래형의 전력들을 개발하는 투자가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그리고 우선순위가 아주 명확해졌기 때문에 그러한 변화는 상당히 중요한 사실 중국을 다루는 데서 변화였다고 생각하고, 또 이 안에 논문에서도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작전 개념상의 변화도 그때부터 상당히 큰 변화를 가지고 오고, 사실 조인트 워파이팅 컨셉 같이 이제 거의 3군이 다 명확하게 동의하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새로운 작전 개념 같은 것도 발전이 되면서 구체화되기 시작하는 단계로 넘어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사 분야에서는 그뿐만 아니고 각 군도 사실은 인태 전장에 맞는 형태의 새로운 작전 개념이나 군 구조, 새로운 어떤 무기 체계들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그 혁신을 분명하게 하기 시작했고, 사실은 군사 태세도 유연성 부분이나 특히 운용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그 이전하고는 상당히 다른 어떤 혁신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저는 뭐 나름대로 성공적이었던 부분이 꽤 컸다고 생각을 하고, 군사 분야에서 동맹 분야는 물론 지적하신 것처럼 이제 뭐 약간 거래적인 관점이 강하고 또 그 과정에서 갈등들이 있기는 했지만 뭐 코드뿐만 아니고 양자 동맹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분야에 있어서는 상당한 진전이 일어나기 시작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한계가 있긴 했지만 뭐 그건 뭐 물이 반이 찼냐 뭐 반밖에 안 찼냐 하는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저는 나름대로 상당히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좀 미래를 프로젝트를 해보면 저는 트럼프 행정부가 일기 때 채택한 밸런싱 스트래티지를 훨씬 더 좀 하드라인 형태의 강경한 밸런싱 스트래티지로 변화시킬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컨테인먼트 정책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는 뭐 그건 약간은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뭐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 조금 다른 용어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컨테인먼트까지는 저는 사용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아마 가장 큰 변화는 저는 경제 영역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디커플링을 과거에 좀 제한적으로 했던 걸 아주 광범위한 형태의 디커플링을 하겠다는 목표가 이제 분명한 것 같고, 나름대로 안에서의 합의도 강한 것 같아서 아마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이제 일반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무역량도 줄 뿐 아니라 이게 경제적인 효과가 정치적인 불확실성을 키우면서 사실 투자 부분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투자도 작년 대비하면 뭐 한 1년 만에 30%가 줄고 있는데 매년 아마 굉장히 큰 충격을 가하면서, 또 투자가 줄면 무역도 주는 서로 이제 효과들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일어나기 때문에 저는 그건 굉장히 아마 미중 간의 여러 분야에서의 경쟁까지도 영향을 미치면서 아마 미중 경쟁을 격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동을 할 거다라는 예상을 하고, 군사 분야나 동맹 분야에서는 사실은 저는 이미 2018년에 채택된 정책이나 각각의 세목의 행동 방향들이 쭉 진척이 되어 왔기 때문에 아주 큰 폭의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예산이 크게 증액되지는 않을 겁니다. 워낙 지금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재정 문제가 심하기 때문에 뭐 실제 이제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고 아마 큰 폭의 예산 증액은 없을 거지만 아마 그 안에서 우선순위를 좀 더 분명하게 하고 중국에 포커스된 형태의 예산 사용이나 투자가 일어날 거다. 그래서 R&D 투자는 아마 지속적으로 저는 뭐 증대될 거라고 보고, 특히 중국을
이제 해공군력 위주의 전장인 인태 지역에서 사실은 견제하고 이제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군력 증강에 상당한 이제 우선순위가 이제 주어질 수 있고, 또 중국이 장기적으로 이제 핵 능력에 본격적으로 투자를 시작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서 핵 현대화 부분은 아마 굉장히 높은 아마 우선순위를 갖게 될 거다. 그래서 그런 중국을 다루기 위한 이제 특정 분야, 특히 이제 미래 전력을 개발하는 분야에 집중해서 자원을 투자하는 형태가 되겠지만, 그거는 이미 2018년에 사실은 세팅된 강대국, 특히 중국을 염두에 두고 전쟁을 사실은 구상하고 여러 가지 전력이나 무기 체계들을 개발하는 여러 가지 군사 전략의 연장선에서 아마 좀 더 진전되는 상황을 보게 되지 않을까 하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아마 또 하나의 핵심 부분이 이제 오퍼레이셔널 컨셉, 그 작전 개념 부분인데, 그 부분도 사실은 기존의 그런 발전 과정이 좀 더 구체화되는 형태의 진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 동아시아나 인태 지역 전체로 이제 점차 전력들이 더 재배치될 가능성이 크죠. 항모 전단도 하나를 더 배치하겠다고 했고, 해병대 전력도 아마 중동이나 아프리카 지역에서 넘어올 가능성이 높고, 뭐 다는 아니겠지만 상당 부분이 넘어올 거고, 미사일 방어 자산이나 뭐 아마 첨단 전력들은 대부분 아마 우선순위를 갖고 인태 지역으로 먼저 배치가 될 것 같은데, 하지만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럴 필요는 아직은 없는 시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자극을 크게 받지는 않을 거고, 중국의 사실은 지금 현재 군사적인 위협이 아주 임박하거나 엄청나게 압도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아마 점진적인 형태의 재배치 과정이 뭐 2010년 초반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했지만, 뭐 지금도 그 속도나 폭이 엄청나게 뭐 갑자기 증폭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 동맹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는데, 저는 뭐 한미 동맹은 좀 우려를 합니다. 근데 일반 양자 동맹이나 쿼드, 오커스, 뭐 한미일 협력이 다 저는 뭐 지금 정도 수준이거나 아니면 오히려 진전되는 형태로 저는 발전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워낙 이제 중국에 대한 포커스가 강하고 중국을 견제해야 되겠다는 동기가 강하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후퇴시킬 이유는 없다. 그리고 트럼프 개인의 개인적인 성향 때문에 뭐 정상회담 형태의 여러 가지 뭐 이벤트들은 좀 줄지 모르지만, 실질적인 어떤 워킹 레벨에서의 여러 가지 진전들은 계속 아마 실질적으로 진전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트럼프가 고립주의자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마 유럽에서는 빠져나오고 싶었죠. 저는 뭐 트럼프가 기본적으로 옵션 밸런싱 형태의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유럽은 뭐 엄청난 위협이 없기 때문에 빠져나오고 싶어 했고, 중동은 미니멀 사실 커밋먼트를 유지하면서 아시아에 집중하고 싶었던 게 일기 때 기본적인 프레퍼런스였다고 생각하고, 지금은 사실 뭐 전반적으로 내부에서 유럽도 빠져나오는 게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뭐 딱 공유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아마 국제주의적인 인게이지먼트 정책을 유지하겠지만, 그 안에서 아시아에 대한 포커스는 조금 더 강화되는 형태의 전력이 될 거다라고 하고, 그렇다고 이게 우리가 냉전 시기에 봤던 형태의 암스 레이스로 가지는 않을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굉장히 급격한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중국이 아직은 현격한 군사력의 열세가 있다는 걸 알고 있고, 상당히 조심스러운 형태의 아마 대응을 할 거라고 봅니다. 아마 군사력 현대화나 기술 개발 중심에 아마 도전을 할 거고, 미국도 굳이 중국을 자극하면서 암스레이스로 들어갈 단계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뭐 굉장히 큰 폭의 미중 경쟁의 증대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뭐 정말 격한 단계까지는 아직은 안 가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고, 한국의 대응은 조금 이 부분은 생각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 교수님께서는 아마 이게 경쟁이 격화되면 제약이 저희들한테 커질 거고, 우리는 매우 신중하게 행동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매우 선별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그러니까 공급망 재편 같은 부분에서 아주 부분적으로 참여하는 게 맞고, 인태 전략, 쿼드, 대만 이런 부분은 다 저희들이 사실은 좀 손을 안 대는 게 좋지 않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동맹 이거는
미중 간의 경쟁이 격화되면 어쩔 수 없이 압력이나 제약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국이 취할 방향은 사실은 좀 더 분명하게 미국하고의 동맹을 강화하는 쪽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도 이미 그런 프라이어리티가 분명해지긴 했는데 이런 기본적인 상황에 맞는 전략은 오히려 좀 더 한 단계 더 강화하는 방향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거는 한미는 사실은 우리 지역의 세력 균형을 유지하는 데 근본적인 공동의 전략 이익을 가진 국가들이고 중국은 어쩔 수 없이 지금 성장하면서 저희들한테는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밖에 없는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북한뿐만 아니고 이런 문제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는 사실 국제적인 상황의 변화도 그렇고 저희들의 이익으로 봐도 이거를 뒤로 물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생각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저희들이 오히려 이런 걸 분명하게 동맹을 강화하는 과정이 있다면 아직은 중국하고의 기본적인 우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공간은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관계 협력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모멘텀이 생기고 있는데 저는 이걸 유지를 해야 된다고 보고 중국도 아마 경제적인 압박이 엄청나게 이제 강화되면 결국 활로를 찾을 거고 그렇게 되면 한국하고 그간의 좀 관계를 개선하려고 하는 동기가 더 강화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는 뭐 특히 중국하고의 관계에서는 뭐 공간이 여전히 있다. 생각을 하고 특히 일반 무역은 저희들이 뭐 지켜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우려는 뭐 이 과정에서 아마 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의 우선순위가 떨어지기도 하겠지만 또 한국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회의론이 많이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이게 중국에 완전히 집중된 형태의 밀리터리 포스처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갈수록 애노말리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한 3만 명 가까운 군사력이 중국 견제가 아니고 북한을 억제하기 위해서 굉장히 취약한 지역에 집중돼 있다는 것에 대한 우려가 군사전략가들 사이에 상당히 강하고 특히 트럼프는 한국에 하여튼 이유는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당한 위험 요인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이 명확하게 논리를 가지고 한국이 중국 견제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밸류가 있는 동맹이라는 걸 분명하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여러 가지 아마 채널을 통해서 결국은 한국이 중국의 단거리 미사일의 공격에 대한 취약성이 사실은 그렇게 크지 않고 실질적으로 또 군사력뿐만 아니고 경제력에 있어서도 뭐 이미 세계 10위, 군사력은 한 5위. 그다음에 아마 방위 산업에 있어서는 이제 상당히 중요한 방위 산업을 가진 국가가 돼가고 있고 사실 대만이나 여러 가지 컨틴전시에서 미국이 가장 취약한 게 로지스틱스이기 때문에 서태평양 지역에 그걸 보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국가라는 걸 좀 분명하게 인식시키고 여러 가지 뭐 네트워킹을 통해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조금 우려가 한 가지 있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율 변호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의 이율빈입니다. 이재현 박사님 발표 잘 들었고요. 공화당 트럼프 어젠다 47 비롯해가지고 전반적으로 공약을 정리하면서 거기서 이렇게 대중 정책을 또 뽑아서 또 세밀하게 잘 정리를 해주신 거가 또 저에게도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향후 전망과 동북아 질서에 미치는 영향까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워낙 정리를 잘 해주셔서 기본적으로 다른 질문이나 이견보다는 저 나름의 약간의 보충하는 방식으로서 중국 사이드에서 중국 내의 반응과 제 간략한 이 트럼프 2.0 시대 중국의 향후 대응에 대한 평가 정도를 해보고 전망을 해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트럼프 2.0 시대가 만들어낼지도 모르는 이제 자유주의 질서, 경제 질서 차원에서의 변환의 가능성에 대해서 잠깐 논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트럼프가 될 거라고 예상을 했던 중국 전문가들은 당연하게도 대부분이었고요. 좀 인상적인 그 일부 언론에서의 그 문구가 있었는데 스몰 야드 하이 펜스라는 것을 이제 좀 변환을 해가지고 넓은 뜰을 넓히면 해머를 휘두르면서 뜰을 넓힐 것인가라는 식의
상당히 좀 우려 섞이면서도 좀 도발적인 질문 같은 것들이 이제 그런 표제가 있을 정도로 언론에서 뭐 기본적인 우려의 시선은 뭐 광범위하게 형성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는 희망 섞인 그러면서도 미국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시선은 크게는 뭐 전 두 가지 정도로 봤습니다. 뭐 이재민 박사님 발표에서도 대부분 나오는 내용입니다만 첫 번째는 일단 가격 인상 문제입니다. 결국은 관세 정책이라는 것이 스스로의 발목을 잡는, 즉 미국의 뭐 경상수지 적자라는 것이 뭐 달리 이루어진 게 아니고 오랫동안에 이제 뭐 산업 구조가 변환을 해온 결과물, 그리고 제조업을 계속 밖으로 빼낸 그런 결과물의 하나라고 본다면 이것이 지금 관세 가지고 그것을 역조를 만들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중국에서 실질적으로 많은 상품을 수입해야 되는 미국 입장에서 관세를 급격하게 올린다는 것은 결국 국내 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 즉 반대로 말하면 리쇼어링 정책이라는 것이 한계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뭐 근본 뭐 제일 뭐 대표적인 예로 인건비 문제 같은 것들부터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트럼프식의 뭐 고립주의까지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일방주의적이고 기존의 글로벌리즘을 상당히 부정하고 저해하는 방식의 대외적인 접근 방식은 결국 이 글로벌 차원에서의 연계를 스스로 상실하는 결과를 낼 수 있다. 특히 이제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관계 같은 부분들에 균열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거기에 당연하게 따라붙는 것은 중국은 바로 그런 균열 구조를 공략해서 뭐 매력 공세라는 말을 뭐 오랜만에 다시 써야 될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시도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네, 그리고 뭐 이제 대만 얘기는 뭐 아직 구체적인 트럼프의 발표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만 결국은 트럼프 역시 대만을 통한 중국의 억제라는 기조는 유지를 할 것이다 이런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평가와 전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일단은 중국이 적어도 이 경제 체제라든지 복합적인 국가 전략 차원에서 장기전을 치르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동의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관련해서 트럼프 시대 2.0 시대가 두 가지 새로운 중국의 조건을 형성을 하고 있다. 첫 번째는 일단 좀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 부분인데, 중국이 사실 1.0 시대에 비해서 대미 흑자 액 자체는 조금 뭐 늘었는지 몰라도 그 비율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중국 자체가 갖고 있는 갖고 있는 대외 의존도, 즉 GDP 대비 무역 의존도도 사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계속 낮아서 지금 이제 20% 이하로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아직도 미국에 대해서 흑자를 매우 거액의 흑자를 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흑자 폭이라는 것이 비율이 일기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다. 그리고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갖고 있는 대외 의존도도 낮아졌다. 따라서 이것을 조합을 해보자면 관세 정책이라는 것이 중국에 가할 수 있는 데미지도 사실은 일기 때에 비해서 조금 더 낮아졌다라고도 추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 현재 중국이 마주하고 있는 가장 이제 문제점은 침체의 문제잖아요. 이제 재정 문제라든지 각종 부동산 버블 문제 같은 것들이 누적돼 있다가 코로나 시기에 일거에 폭발을 한 면이 있는데, 이 지점에서 트럼프의 이런 강경한 공세, 바이든에 비해서 무역 전반에 걸쳐서 펼쳐지는 공세가 결국은 중국의 현재 이 나름 잘 아직까지는 폭발을 하지 않고 버텨왔다고 할 수 있지만 결국은 이 어렵게 맞춰가고 있는 균형적인 경제 정책 혹은 국가 운영에 큰 결정타를 날릴 가능성도 있다,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거를 바탕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는 글로벌 자유주의 질서가 변환하고 있을 수 있다. 이건 체계 수준의 논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이재민 박사님 발표도 잘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 MFN 규정을 사실은
이번에 어젠다 47에서도 중국을 거기서 빼내야 된다, 취소를 해야 된다 대상에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것이 명문상 해석 가지고 일부 쟁점이 될진 모르겠으나 기본적으로 WTO 규범의 가장 근간과 상충성이 있다는 것은 부인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주장을 한 곳이 바로 단순히 힘만 센 그런 최강대국 미국이 아니고 WTO 규범을 만들고 이끌어왔던 그런 미국이라는 점은 사실 의미가 가볍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이제 룰 베이스드 오더라는 부분들을 미국은 오랫동안 강조를 해왔는데 그런 부분에 적어도 경제 질서에 있어서 WTO 규범이라는 것을 스스로 부정을 좀 하는 면모가 이 미중 경쟁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고 이번 같은 경우는 아예 MFN을 언급을 함으로써 이 부분은 좀 기존의 어떤 행보보다 더 좀 명시적인 느낌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관세 인상이 이제 중국 상계 관세 말고도 보편적으로 이미 10% 정도는 공언을 해놓은 상태인데요. 이것이 당연히 글로벌 무역과 경제 순환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일 것이고 중국의 침체 역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더 자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수출 같은 게 저하되고 물론 이제 중국이 대외 의존도가 예전보다 낮아져서 그런 취약성이 다소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중국 역시도 수출 주도 경제를 만들어 온 나라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경우에 지금 우리나라가 뭐 테무, 알리, 쉬인 같은 것으로 보고 있는 중국의 지금 침체 속에서 나오고 있는 재고 밀어내기가 과연 그럼 가속화가 될 것인가 아니면 자유주의 경제학이나 아니면 뭐 자기조정적 시장의 어떤 공리 속에서 제시하듯이 이 정도 되면 우리가 너무 방만했군 하면서 중국이 구조조정을 선택할 것인가 이 두 가지 선택 중에 중국은 현재까지는 전자 즉 치킨 게임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조를 바꾸기 전에 차라리 이걸 싸게라도 재고를 처리하고 해서 당장 손해를 보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결국은 이 부분을 장기적으로 봤을 땐 우리 역시 밀리지 않는다 이런 서구가 좀 숨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결국 중국은 좀 이런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최근에 그런 재고 밀어내기 혹은 치킨 게임의 결과로도 나오는 측면도 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 보호주의를 강화함에 따라서 결국은 WTO 규범의 혼란은 물론이거니와 중국 역시 WTO의 멤버 아닙니까? 근데 이제 중국이 한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동아시아의 RCEP도 있는데 중국이 껴 있는 FTA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그런 무역 규범들은 또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없는가? 그리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물론 이제 전간기 때 이제 블록 이코노미의 수준까지 가지 않을진 모르겠지만 새로운 유형이 그러니까 지역주의라는 것이 사실 글로벌리즘과 리저널리즘의 어떤 상충성이냐 보완성이냐 이런 문제들이 뭐 미중 전략 경쟁이 이렇게 본격화되기 전에 꽤나 핫한 주제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이 새롭게 등장할 수 있고 그리고 보호주의가 이렇게 확산되는 과정 속에서의 리저널리즘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우리가 전간기 때 봤듯이 혹은 19세기 말에 1차 대공황에서 보았듯이 경쟁적인 관세 인상 혹은 뭐 평가절하 이런 부분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걸 역사 속에서 많이 봤습니다. 특히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반적으로 침체 상황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요 트럼프 2.0 시대와 그리고 대중 견제라는 것이 전반적인 보호주의와 블록 경제화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걸 또 합쳐서 생각을 해보자면 이것이 단순히 미중 경쟁이라는 양국 간의 두 강대국 간의 문제를 넘어서서 어쩌면 2차 대전 이후에 국가들이 만들어왔던 자유주의 경제 질서, 글로벌리즘의 근본적인 전환이 이 트럼프 시대로부터 시작할 수도 있다. 즉 변화의 신호탄이 될 가능성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네, 제 논평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정주영.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 정주영입니다. 이병재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재 지금 트럼프 행정부 집권 2기의 어떤 대만 정책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1기라든지 그리고 지금 현재 그 트럼프 정부의 그 전체적인 외교 정책의 방향들을 통해서 유추를 해볼 수 있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병재 박사님께서는 이제 그 미국 대만 관계의 형성 시기부터의 어떤 그 중요 기조 그리고 쟁점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인 내용들을 이제 전개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 이게 시기적으로 분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자료가 상당히 부족한 거에 따른 그거에 비교를 해본다라면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의 정리를 잘 해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이병재 박사님이 정리하신 대부분의 내용에 동의를 하는 입장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받은 그 보고서에서는 그 한국의 대응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빠져 있었기 때문에 아까 이제 발표 들으면서 제가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실은 트럼프 같은 경우는 대중 정책과 대대만 정책을 완전 획기적으로 바꿨던 시기였습니다. 트럼프 집권 1기는 기존의 그 미국 정부 같은 경우는 중국과의 수교 이후에 어떤 근대화론적인 어떤 믿음에 기반을 해서 중국에 대해서 계속 자유주의적인 어떤 개입주의 정책을 취해왔었고 그 안에서 상당히 인내하면서 중국의 변화를 기다리는 그런 입장이었었는데 트럼프 같은 경우는 정말 확실하게 중국을 적대 국가로 그것도 공산주의 이념적인 어떤 차이를 기반으로 한 공산주의 적대 국가로 규정을 하고 이제 본격적인 경쟁을 시작을 했죠. 그리고 대만 같은 경우도 1979년 단교 이후에는 미국 같은 경우는 그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한다라는 입장을 유지를 하면서 대만 정상들과는 이제 접촉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당선자 신분이던 2016년 12월에蔡英文 그때 당시 대만 총통하고 통화를 함으로써 그 37년간의 어떤 외교적인 금기를 깨고 대만 관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의 대중 정책, 대만 정책 같은 경우는 이제 트럼프 시기부터 이렇게 확실하게 시작이 되었고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아까 발표에서도 나왔지만 대만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좀 선호하는 그런 분위기들도 있었던 것 같고요. 하지만 기대와는 다르게 여러 가지 우려점들도 좀 많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앞서 발표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결국 미국하고 대만하고의 관계는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관계 프레임 안에서 결정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한계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그 이병재 박사님 같은 경우는 그 미국의 대대만 정책을 이렇게 쭉 정책적인 차원에서 정리를 하셨었는데 실은 대만 하면은 가장 핵심적으로 떠오르는 쟁점 같은 경우는 과연 중국이 대만을 무력 침공할 것인가, 그리고 중국이 대만을 무력 침공한다면 미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러면 한국은 또 그때 어떤 영향을 받고 어떠한 선택지에 처해질 것이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좀 심각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제기가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정책으로 정리를 잘 해주셨지만 이후에는 좀 현재 우리 그동안의 대만 관련해서의 쟁점 문제로 좀 집중이 되어 왔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일정 정도 조금 정리를 해주시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 얘기를 드리면은 아까 그 이병재 박사님께서 처음에 발표 시작하실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은 반도체 기술 문제하고 이제 대만의 보호 문제 이 두 가지인데, 반도체 문제 같은 경우도 이제 좀 쟁점적으로 어떤 부분이 미국하고의 대만하고의 관계에서 쟁점이 됐었나라는 부분들을 좀 뒷부분에라도 좀 정리를 해주시면은 왜냐하면 지금 이게 미 대만 관계거든요. 단순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만 정책이 아니라 관계라는 제목을 달고 있고 관계 전망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고, 그리고 한국의 대응 방안이 나오기 때문에 좀 앞에 정책적인 내용들 외에도
현재 쟁점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어떠한 변화들을 실질적으로 이 정책들이 미국하고 대만의 관계에서는 어떤 변화를 나타낼 수 있고 기존에 우리가 상당히 좀 중요하게 오랫동안 가지고 왔던 질문들에는 어떠한 좀 변화나 함의들을 정책적인 함의들을 가지고 올 수 있는지와 관련된 부분도 좀 정리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현재 대만의 입장 같은 경우도 좀 나와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현재는 왜냐하면 지금 분명히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특히나 그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도 미국이 지금 계속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TSMC 같은 경우도 지금 트럼프 이기 직전에 들어서서 이제 적극적인 구애에 나서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뭐 방위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계속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대만 같은 경우는 선제적으로 트럼프 집권을 준비를 하면서 선제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을 내놓고 스스로 준비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같이 어떻게 향후에 좀 추진이 될지에 대한 부분들도 정리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실은 저는 보통 이제 이런 보고서를 작성을 할 때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현재 추진하는 방향이 성공적으로 나아갈 것이다라는 어떤 하나의 전제로 보통 이제 전망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유재환 교수님도 처음에 이제 그 의석수 분석하셨을 때처럼 실제로 이제 트럼프가 지금 현재 정책들을 계속 추진할 수 있는가에도 저는 물음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들 뭐 우리가 흔히 하고 있지만 관세라는 것이, 과도한 관세 부여라는 것이 결국은 미국의 국내 인플레이션을 또 높이고, 그리고 현재 뭐 트럼프 대통령이 권한을 강화하는 여러 가지 조치들에 대해서도 미국 국내 여론에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른 뭐 60% 정도의 국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다라든지, 그리고 지금 현재 트럼프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국제적으로도 극우 포퓰리즘의 어떤 연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국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들이 계속해서 추진이 가능할까라는 가정, 또 다른 가정,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트럼프 같은 경우는 정말 거래 협상을 중심으로, 이익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협상가, 사업가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응을 해서 우리가 협상 카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도 분명히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미국하고의 동맹도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선제적으로 여러 가지 한국 같은 경우도 방위비라든지, 대만도 이거는 입장이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만하고 한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유사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미국하고의 뭐 방위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협상을 하면서 미국의 그 협상의 안들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파악을 해서 미리 준비를 하고 대응을 하고 하는 것이 과연 실질적으로 이후에 유효할 것인가. 왜냐하면은 제 생각은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번에 협상이 뭐 타결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더 과한, 더 미국의 이익을 더 대변할 수 있는 협상안들을 계속해서 제시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없이 앞으로 성공할 것 같은 그런 가정하에서 트럼프 집권 시기의 정책들을 고민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들을 마련을 하는 것이 너무 일방적인 어떤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만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좀 다각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세 분께서 보완적인 말씀도 계셨고요. 또 질문 사항도 있었고 상당히 흥미로운 토론이셨던 것 같고요. 발표자분들 답변 듣기 전에 혹시 관객 중에 질문이 있으시면 네, 없으시면 대략 한 2, 3분 정도씩 발표 순서대로 답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최우성 교수님의 그 피드백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 피드백에 대한 리스폰스보다는 너무 좋은 피드백이기 때문에 제 현재 보고서 뭐 하고 있는 부분에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이것을 적극적으로 좀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트럼프 때 군사적으로 혁신이 많이 일어났고 또 여러 가지 작전 개념부터 시작해서 외교안보 그다음에 양자 관계까지 일정 정도 진전이 있었다는 부분은 제가 뭐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국의 대응과 관련해서도 미중 간의 기계적 중립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전략적 이해 동북아의 밸런스 오브 파워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미국과 함께 가는 그 전략도 고민해 봐야 된다는 말씀 제 보고서에 충분히 녹여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되게 많은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피드백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저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저희 쓰고 있는 보고서 중에 어떤 점을 좀 더 강조해서 쓸지에 대해서 많이 도움을 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말씀 주신 내용들을 요약을 해보면 트럼프 일기 때보다는 중국에 대한 타격이 좀 적을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저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거는 WTO의 비차별 원칙 2개 중에 하나인 Most Favored Nations 그 철회 요구 같은 것들이 정말 미국이 주도해온 WTO인데 미국이 룰 베이스로 추구해온 지점들인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미국이 부정하고 변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미국이 전반적으로 여태까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끌어왔던 미국 중심의 주도 질서의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감을 했고 관련 내용들을 보고서에 많이 포함시킬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좋은 토론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정주영 박사님께서 너무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셔서 이미 제출한 상태라서 다른 페이퍼나 이런 거로 발전시킬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갖다 이제 몇 가지 중요한 문제들을 갖다가 여기 지금은 이제 굉장히 기술적으로 서술적으로 돼 있는 것에서 좀 더 우리한테 더 중요한 문제로 리프레이밍 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맨 끝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국이나 대만 입장에서 미국 의회 특히 이제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주요한 역할을 하긴 하겠지만 미국 의회라든가 의석 변화라든가 이런 것이 향후 미칠 영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 안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 미국 공화당의 상원이나 하원의 의석 중요한 의원들이 이제 지역구가 상당히 보면은 한국 이제 반도체 업체라든가 이런 배터리 2차 전지 업체들이 공장이 위치한 곳이 공화당 지역구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사실 대내 정치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2시간 동안 트럼프 2기 정부의 여러 정책의 내용을 예상을 해주셨고요. 실제로 이제 2기 정부가 출범하면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 같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예상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년 뒤에 트럼프 정부가 끝났을 때 세계 질서가 과연 어떻게 변화되어 있을지 그것을 이제 예상해 보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정주영 박사님 말씀처럼 우리가 내용은 예상할 수 있지만 실제로 트럼프 정부의 여러 패키지들이 실제로 유지 가능한지 이게 단임 정부일 텐데 4년 내내 지속되기는 어려울 테니까요. 일정한 레임덕 기간이 뒤에 있을 것이고 특히 경제 정책에서는 이제 고관세 정책이 국내적으로도 많은 부담이 될 위험성도 있고 동맹국들의 반발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면에서 실제로 이러한 오늘 말씀해 주신 정책의 유지 가능성이랄까 트럼프 대통령은 공약 실현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일단 다 실현을 해보려고는 하겠지만 그것에 대한 이제 냉정한 평가도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학술적으로는 아까 이병재 박사님 잠깐 언급해 주신 미국 자유주의 패권의 종말이라는 화두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이율빈 박사님 말씀해 주셨던 글로벌 자유주의 질서 그런 국제 질서가 정말 크게 변하는 그 기점에 우리가 서 있는지
트럼프 정부의 시작이 글로벌 질서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그 시작점인지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의 대응도 그렇고요. 신중함도 필요하고 또 기본적인 입장을 명확히 하는 것도 중요하다. 아까 최우선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면에서 굉장히 바쁘고 열심히 준비를 해야 한중 관계, 한미 관계,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우리 입지를 정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국제정치학회의 이런 학술적인 노력도 외교부와 함께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세션 마치겠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발표자, 토론자께 감사드리고 또 경청해 주신 관객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